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최근에 법적으로 이혼녀가 된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요즘 정말 춥죠? 다들 추위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화가 나서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남자들 참 문제 있어요. 결혼 전에는 효도의 효자도 모르던 놈들이 왜 꼭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되는 걸까요? 물론 결혼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자기 부모님에게 잘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효도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으며 결혼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자기 부모가 소중한 만큼 상대 배우자의 부모도 소중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효도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아내에게 강요하지는 말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해당되네요. 지금이야 조금 괜찮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바로 코로나 아니겠어요? 3차까지 맞은 저도 작년 말쯤에 확진이 되어서 며칠 고생한 기억이 있네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걸리기 한 달 전인가 저희 친정엄마가 먼저 걸렸더랬죠. 그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부터 확인하고 마스크도 절대 안 벗을 만큼 나라 전체가 초긴장 상태였는데 연세도 많으신 엄마의 확진 소식에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엄마 확진 판정 받았다는데 어쩌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 걱정돼 죽겠어. 당장이라도 얼굴 보러 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자 남편은 시익 웃으며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그거 걸린다고 안 죽어. 우리 회사에서도 몇 명 걸렸는데 며칠 앓고 나니까 거뜬해지던데? 뭘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래. 마음을 좀 대범하게 가져봐. 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남편이 순수하게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네요. 등신처럼 말이죠. 사실 남편은 결혼하고 난 뒤에 갑자기 효자가 된 케이스예요. 연애만 3년을 했는데 그동안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꼴 한 번 본 적도 없고요. 그 흔한 어버이날에도 자기야 어머님한테 선물 뭐 해드렸어? 난 상품권 드렸는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몰라. 참 그리고 여기 예비 시어머니 선물이야. 라고 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며 뭐야 어버이날이었어? 난 몰랐는데. 어쩌냐 나는 준비한 거 없는데? 근데 꼭 날마다 챙겨야 해? 그냥 평소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난 무슨 날이다 해서 챙기는 거. 그거 낯간지럽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엄마한테 관심이 없던 놈이었어요. 반대로 시어머니는 아들만 둘이신데 남편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지 몰라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 아들 편부터 들고 보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모성애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 했던 과거가 후회가 되었는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결혼도 했으니 좀 멀긴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오자. 엄마 혼자 계신데 적적하실 거 아냐. 그리고 당신도 전화 자주 드리고 나 없더라도 가끔씩 얼굴 보러 내려가고 그래야 알겠지?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누구든 결혼하고 자기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거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너무 좋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은 남편을 탓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닥 살가운 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마의 관심을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한 적이 더 많은 딸이었네요. 하지만 적어도 결혼 전 남편처럼 아예 무시하거나 나몰라라 한 적은 없습니다. 때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월급에서 무조건 50만 원은 엄마 용돈으로 드리기도 했고요. 비록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이만큼 키워주고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물심형면으로 도와준 엄마에게 최소한의 감사 표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외가집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딸들을 키우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이었겠어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두 번 철든다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한 번 철들고 또 애 낳고 한 번 더 철든다고요. 그래서 남편의 그런 변화가 처음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게 봤다고 해야 맞겠죠.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만 뭔가를 하자고 말하는 남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노력은 해볼게.
근데 당신은 우리 집에 어떻게 할 건데? 나도 당신 집에 잘할 거지만 당신도 우리 집에 잘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맞는 거잖아. 그 순간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다는 표정의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연하지. 나도 잘해야겠지. 급하게 대답을 하고는 곧이어 대화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그때 뭔가 깨름칙하긴 했네요. 그 후로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남편이 자기 집과 저희 친정에 대해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고, 그때마다 저는 화도내보고 설득도 해보는 등 차분하게 이해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또 어버이날 선물 이야기인데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에 저희는 열심히 인터넷으로 선물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이없었던 게 시어머니 선물을 고를 땐 상품명만으로 검색을 하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 선물을 고를 땐 상품명을 입력하고는 필터에서 가격을 10만 원 이하로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지금 뭐 하냐? 가격은 왜 손 떼는 건데 장모님 선물하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 그럼 아까 고른 어머님 선물 그거 30만 원짜리지? 그거 취소하고 어머님 선물도 10만 원 이하로 찾아. 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은 부랴부랴 미안하다며 결국 같은 걸로 선물을 고르고 일단락되긴 했지만 참 찝찝하더라고요. 물론 아들 같은 사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도 세상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신념은 이거예요. 남편이 우리 집에 잘하는 만큼 나도 시가에 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네 엄마만 챙기는 남편 놈이 저를 자꾸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다 보니 시가에 가서도 애교를 부리거나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게 잘 안 되더군요. 그럼 또 시어머니는 타박을 하십니다. 다른 친구분들 며느리들 이야기까지 꺼내시면서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대단해서 아예 시어머니가 모셔야 하나 보다. 얼마나 대단하신지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내 친구들 며느리들은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아주 옆에 딱 붙어서 극진하게 모시던데. 내가 며느리 복은 없나 보다. 이렇게 빈정대실 때면 남편은 눈치도 없이 아니야 엄마. 이 사람 애교 되게 많아. 오늘은 뭐 잘못 먹었나 보지. 다음엔 제대로 애교 보여드려 여보할겠지? 라면서 끼어드는데 한 대 좁힐 수도 없고 진짜 중간에서 뭐 하자는 건지. 딱 봐도 대놓고 비꼬고 저를 욕하는 건데 그런 눈치도 못 채고 뭐라고요? 다음엔 제대로 애교를 보여줘.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헤헤거리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잘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가끔이지만 저희 집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없던 짜증이 막 밀려오나 봐요.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너무한다 싶어서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꼴랑처가 한 번 가는 날이면 당신 짜증 받아주는 것도 한계라고 집에 그냥 있으라고 했더니 웬걸 진짜 그대로 짐 풀고 바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정말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근데 왜 계속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네요. 그나마 변명을 좀 해보자면 양가 집안 문제를 제외하면 크게 흠잡을 때는 없었다고나 할까요. 직장도 나름 괜찮고 가끔씩 자증 부리는 건 저도 마찬가지니 퉁친 걸로 하고 또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담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원인이 바로 집안일 때문이라고 다들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청소만큼은 하기 싫다는 남편은 빨래와 각종 쓰레기 버리는 걸 담당하고 저는 당연히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기로 했죠. 물론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하고요. 딱히 시키지 않아도 군말 없이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저희 집에 하는 것과 자기 집에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저도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나중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모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돌이 안 한 거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뵙고 식사 자리했고요. 매달 용돈도 40만 원씩 따박따박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부 전화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습니다. 거기다 생신이나 명절 때도 당연히 찾아뵙고 또 추가로 선물까지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며느리돌이 한 게 아깝다거나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런 노력을 하는 동안
남편은 반의 반도 안 하면서도 얼마나 궁시렁거리는지, 그나마 남편이 그럴 때마다 한바탕 들이받고 해서 많이 고쳐진 거지. 안 그랬으면 1년 내내 처가에 갈 생각도 안 하는 인간이었을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고쳐서 데리고 살까 이 방향으로만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손을 놔야겠다 결심한 사건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사건이었네요. 친정엄마가 코로나 걸렸다고 했을 때 무슨 가벼운 감기 취급을 하던 남편이 돌변해버렸거든요. 거기다 저한테까지 화살을 돌리는데 완전 미치겠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지난달 남편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와서 받았죠.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어떡하냐고 시어머니가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혼자서 안절부절 난리도 아니었어요. 걱정을 했다가 또 화를 냈다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계모임을 다시 시작해서 나가셨다가 걸렸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걸렸다며 아주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남편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안심을 시켜줘야겠다 결심했죠. 실제로 그 당시 남편이 오히려 가볍게 말해줬을 때 위안이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 요즘 코로나가 무슨 병인가? 내 주위에 다들 한 번씩은 다 거쳐갔어. 그리고 우리도 지나갔잖아? 거기다 어머님은 백신도 전부 맞으셔서 별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정하고 마음 편하게 가져. 라고요. 근데 남편이 순간 버럭하는 겁니다. 저보고 말다 했냐고,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냐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전 진짜 다른 의도 없었어요.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어깨를 살짝 치며 별거 아니라고 말해주면 실제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제가 의도한 게 딱 그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미친 개처럼 달려드는 남편의 반응에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웃겨 죽겠네요. 순간 남편이 훌쩍거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싶었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한동안 남편의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리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네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엄마 코로나 걸렸을 때 남편이 시익 웃으며 가볍게 대했던 모습과 지금 남편의 모습이 오마주가 되는데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닦아놓고 말해서 시어머니요? 우리 엄마보다 6살이나 어리시고 타고난 건강 체질이세요. 거기다 최근 몇 년간 병원도 한 번 안 가셨을 정도로 튼튼하십니다. 반면에 엄마는 별명이 종합병원일 만큼 늘 병들을 달고 사시죠. 거기다 지금은 방역금물이라 마스크도 여외에서는 안 써도 되고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잖아요. 물론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걸린 우리 엄마가 더 위험할까요? 지금 걸린 시어머니가 더 위험할까요? 최소한 비슷한 반응만 보였어도 제가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죠. 이대로 그냥 지내기에는 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너무도 많이 쌓였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덮어둬봐야 언젠간 쌓이고 쌓여 폭발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먼저 퇴근을 하고 저녁상 차리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 쾅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시작하는데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며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름 좋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던 저는 그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네요. 뭐? 너 다시 말해봐. 혹시 어머님 확진된 것 때문에 그래? 나도 걱정은 되는데 너가 지금 보이는 반응은 솔직히 오바야 알아? 그랬더니 남편은 또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저보고 독한 년이래요. 바늘이 아니라 대못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랍니다. 이게 욕까지 먹을 짓은 아니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그 입 조심하라고 다른 건 몰라도 되도 않는 이유로 욕먹는 거 나 못 참는 거 모르냐 하며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엄마 확진됐다고 했을 때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보라고 했어요. 그때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것뿐인데 어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냐. 당장 독한 년이라고 욕한 거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혼이라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비아냥대면서 말이에요.
제가 먼저 꺼내도 시원치 않을 그 단어를 먼저 꺼내다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싶더라고요. 전 알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간단하게 짐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엄마에게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걸 다 말씀드렸죠. 엄마는 저를 믿으신다며 하고 싶으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서류 접수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네요. 참 웃기죠.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시어머니 확진이라는 소식에 눈물을 안 흘려서? 아니면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고문을 해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던가 오해를 풀던가 하죠.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쓰는 모양입니다. 재산 분할은 거의 반반으로 결정 날 거라고 들었고 숙려기간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혼만은 제발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대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너 아니면 저런 성격 더럽고 지만 아는 놈 누가 걷어주니.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라며 진지하게 부탁을 하시는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니고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남편은 저리도 당당하니 답이 없잖아요. 전 싫다고 죄송한데 이 이혼은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쌓여왔던 게 폭발해서 그런 거니 저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수많은 돌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혼 생활보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지 몰랐네요. 마치 온몸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랄까요? 정말이지 이혼하기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저라는 사람은 결혼과 안 맞는다는 걸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달은 게 아쉬울 뿐이네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와 채찍질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주부예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가장 많은 것 같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시아버지께서 신랑 어릴 적에 암으로 돌아가신 뒤로 혼자서 두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우리 신랑을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이 지방이라 처음 뵙기까지 전화로만 몇 번 통화한 게 전부였는데 몇 번의 대화만으로도 인품이 인자하시고 훌륭해 보였지요. 저희 집이나 신랑 집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해야 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고향에서 아주버님네하고 함께 살고 있으셨고요. 아주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형님과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 맞벌이기도 하고 아이가 워낙 일찍 생겨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합가를 했다고 하긴 했지만 그때는 형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어머니 인품이 좋다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좋은 인상은 첫 만남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결혼 전 시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드리려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뭐하러 이 먼 곳까지 두 사람이나 불편하게 내려오냐며 본인만 고생하면 된다며 혼자 올라오시겠다는 거 간신히 뜯어말려서 저희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보고 그러면 조금 일찍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은 아침부터 준비하긴 했지만 차로 거의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도착을 하고 나니 점심때가 거의 다 지나 있었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신 어머님께서 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청국장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청국장을 좋아하는 음식이라 상관없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차려놔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훨씬 아랫사람인데도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즐거운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자꾸만 시계를 흘끔흘끔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자꾸 보내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은 모처럼 내려온 건데 형도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능하면 열이서 하루 자고 내일 올라가도 되지 않냐 대답을 했는데 어머님은 그러라고 대답은 하시면서도 어딘가 안절부절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 6시가 넘어 형님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어머님에게 큰 소리로 아니 집에서 냄새나게 웬 청국장을 끓였냐고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던가 하지라며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태도를 바로 바꾸긴 했지만 어머님과 형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솔직히 지금은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살긴 하지만 그때에도 남편이랑 아주버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평생 남처럼 살아도 될 만큼 서로 안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형을 내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저한테도 비록 남편 본인한테는 천하의 몹쓸 형이지만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 하나만큼은 존경한다 입버릇처럼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때문에 조심한다고는 했지만 저도 눈치챈 걸 남편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실제로 그날 어머님 댁에 다녀오고 난 후 남편은 은근히 어머님이 걱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더 자주 전화드리고 안부도 챙기는 것 같았지요. 더 자세하게는 남편 집안의 일이니 물어보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저희는 탈없이 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차로 10분이면 닿는 거리에 사시기 때문에 평일이나 주말에 언제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는 시어머니를 뵈러 가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명절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들뜬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글쎄 시어머니 혼자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얼른 가방이며 외투를 벗어 남편에게 주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을 거들어드렸습니다. 근데 형님이 그런 저를 보며 시댁까지 와서 일하고 싶냐며 무슨 식모근성 어쩌고 저쩌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 일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신경도 안 쓰이고 눈치도 안 보이는지 아주 편하게 쉬고 있는 형님은 결국 끝까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원래는 거기서 하루 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얼굴 바슨이 되었다며 괜히 차 막힐 때 올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일찍 올라가라네요. 어머님도 옆에서 거드시며 그냥 올라가서 저희끼리 쉬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기존의 계획을 취소하고 당일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또 조만간 찾아뵙겠다는 인사와 함께 저는 가방에서 두둑하게 챙긴 용돈 봉투를 어머님께 건넸고 당연하게도 어머님은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사양하시더군요. 아무래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자주 얼굴 못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그래서 준비한 저희들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어머님하고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형님이 뛰쳐나오면서 저 멀리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얼른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갑자기 불러 세우길래 무슨 일인지 의아했죠. 형님은 어머님께 드린 용돈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용돈이 딱 80만 원이었거든요. 친정부모님 두 분께 각각 40만 원을 드렸으니 혼자 계신 어머님에게는 딱 2배 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액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어머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다 해드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줬냐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큰돈 들여봤자 쓸데없는 데다가 쓰시기만 할 뿐이니 앞으로는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자기한테 달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을 왜 중간에 형님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남편이 뭐라 한마디 하려 하길래 내가 말하겠다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주 못 찾아뵙는 만큼 신경 써서 준비한 거라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가 드린 돈을 어디에 쓰던 어머님 마음 아니겠냐 했더니 형님은 자기도 할 말이 없는 듯 뚱한 표정으로 알겠다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였어요. 뭐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결혼 전에 청국장 사건 때부터 천명절 일까지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아들인 남편 속은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얼마 후 남편이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형님 내서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부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여태껏 형님도 모시고 살았는데 나는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봐도 어머님이 관세 아닌 관세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평소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명절이 끝나고 한 달 정도인가 지났을 때 남편이 전화를 드렸고 저희의 이런 결정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랍니다. 형님이 행동이나 말은 그렇게 해도 어머님을 잘 챙겨주기도 하고 또 손주 봐주면서 정도 많이 들었대요. 거기다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게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저희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이모님이 되시겠네요. 아무튼 시이모님께서 조만간 한국에 돌아오시면 둘이서 조용히 살기로 정했다고 그때까지는 형님네에서 그냥저냥 지내고 싶으시다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시이모님께서 20대 초반에 근처 군부대에 주둔하던 미군을 만나 미국으로 시집을 가셨다는데 물론 실제로 만나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모진 차별과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자녀도 없이 혼자서 미국에서 자수성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연락이 한동안 안 되다가 1년 전인가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시이모님께서 조만간 은퇴를 하시면 한국에 살 곳을 마련해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되면 시이모님이 연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이며 정리한 재산들로 둘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 걱정 말라고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형님이 그때 주차장에서 어머님 용돈을 따로 자기한테 달라 말라 하긴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뒤로도 어머님 용돈은 항상 어머님께 직접 드렸거든요. 형님은 저희한테 자기가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며 몇 번 투덜거리긴 했지만 저도 대충 짐작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못 믿냐고 저더러 아주 효자났네 효자났어 라며 또 한 번 비아냥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몇 달 전에 형님네서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어차피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사셔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을 못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라도 알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찾아가서 물어봤죠. 형님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게 이유가 되냐고 형님께 소리치듯 따지니까 평소에 효자인 척은 다 하더니 막상 이제 와서 모실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냐며 조롱을 하더군요. 점점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형님이 개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시어머니 이젠 못 모시겠답니다. 그때 미국에 계시던 시이모님께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형님 말에 따르면 아이도 어느 정도 다 컸으니 이제나 저제나 어머님 분가할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네요. 그리고 여태 모셔온 노고가 있으니 시이모님이 오시고 시어머니가 분가를 하실 때 가지고 있던 집을 형님 내서 전부 증여를 받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이 부분은 저나 남편이나 불만 없습니다. 결혼하고 쭉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집이 뭐 몇십억짜리 집도 아니고 시골의 작은 아파트라 값은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동안 애봐주고 집안일 해주니까 겸사겸사 참고 모셨는데 어머님이 분가를 하기도 전에 시이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니 졸지에 형님네가 평생 어머님을 떠안아야 한다는 상황이라 생각한 거죠. 시골집 팔아봐야 2억 원도 안 하는데 거기서 세금까지 내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 그 돈 받자고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시고 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여태껏 자기들이 모셨으니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 하더라고요.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 저희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곧장 어머님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살기 시작한 어머님의 모습은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짐가방이라고 가져오신 게 겨우 캐리어 하나밖에 없었고, 저희 집에 계시면서도 자꾸만 집안일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으신 건지 도무지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에게 집안일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저 편하게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어머님은 처음으로 슬프게 우시더군요. 진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짐작이 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저 역시도 퇴근하고 오면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랑 여기저기 그동안 못 드셔본 좋은 음식들도 나가서 사 먹고 주말에는 가볼 만한 곳을 서칭해서 모시고 나갔어요. 그렇게 셋이서 사는 거에 적응을 하고 있던 무렵 어느 날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을 미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시이모님께서 살아생전에 한국에 부동산을 사놓으신 게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법법에 의해 부동산 소재지인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반계열족인 어머님께서 상속자로 확정이 되었다는데 글쎄 그 부동산의 시세가 20억이 넘는다는 대목에서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어안이 벙벙했네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런 기쁜 소식에도 끝까지 형님네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내다버리듯 내쫓은 건 괘씸하지만 그동안 손주와도 정이 많이 들었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기로 했던 고향집은 원래대로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어머님과 함께 형님네에 다녀왔지요. 형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쓰더니 왜 모셔보니까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다시 찾아온 거냐며 또 그 특유의 비아냥거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작에 어머님 용돈도 자기한테 줬으면 좋았지 않았냐고. 그 돈이라도 자기한테 줬으면 1, 2년은 더 모시고 살아줬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효자 노릇한다 고집부린 저의 오지랖 때문이라네요.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깐족대던지요. 어머님도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러면 시골집은 필요가 없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시골집을 미끼로 다시 합가를 시도하려는 줄 알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지금 집 가지고 유세를 부리시냐 학을 떼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원한다면 유산 포기 각서까지 써주겠답니다. 그냥 해본 말이었겠지만 제가 누굽니까? 실제로 형님이 유산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증까지 받는 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마침내 시이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서 말을 꺼내셨지요. 점점 이게 뭐지 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기가 내뱉어 놓은 말이 있으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형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10년을 넘도록 한 집에서 살아온 시어머니를 그저 끝까지 이용가치만 계산하고 생각하던 형님은 결국 그 죄를 닳게 받은 거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형님네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님은 시이모님이 남겨준 건물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저와 남편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한동안은 자유도 누려보고 또한 힘들었던 마음도 추스릴 겸 혼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시네요. 포기각서를 받기는 했지만 어머님은 시골집을 형님네 아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10년 넘게 키워준 손자한테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애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욕심부릴 생각 추호도 없고요. 그 집이 형님네 아이에게 돌아갔을 때 분명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뜻에 따르기로 정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은 빨리 둘째 손주를 보고 싶다며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께서 책임지고 봐주신다네요.
당연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좀 더 여유를 찾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 하루빨리 이쁜 손주 안겨드리고도 싶고 남편이랑 지금처럼 오붓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저희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